통장 잔고 4,000원, 영하 17도. 남편을 지켜야만 해요. 결혼 반지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 약값이 더 급하니까요. 이 낡은 바늘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영하 17도라는 일기예보가 무색할 만큼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뺨을 후벼 파고 들어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수리비를 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해 그저 얇은 이불 2장을 겹쳐덮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밤을 지새우는 것이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난방입니다. 입김을 호하고 불면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 차가운 단칸방에서 썩어가는 곰팡이 냄새와 섞인 파스 냄새가 제 코끝을 맵게 찌릅니다. 제 통장에 찍힌 잔고는 정확히 4,320원입니다. 이 돈으로는 당장 내일 아침 남편에게 먹일 죽 한 그릇을 끓일 쌀을 사기도 버겁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음을 알리며 저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7천만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날이자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통보한 최후의 날이기도 합니다. 벽지 뒤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검푸른 곰팡이는 마치 제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는 절망의 색깔과도 같아서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턱 막혀오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7년 전 모로코의 뜨겁고 강렬한 태양 아래서 사랑 하나만 믿고 비행기에 올랐던 23세 당찬 아가씨는 이제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30살의 이방인이 되어 차가운 한국의 반지하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요,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진심 어린 댓글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모로코의 페스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 사이로 가죽 염색 공장의 독특한 냄새와 향신료의 알싸한 향기가 뒤섞여 흐르던 그곳에서 저는 꽤나 명랑한 소녀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죽 공방을 하셨고 저는 어깨너머로 가죽을 다듬는 법을 배우기도 했지만 사실 제 관심사는 늘 바깥 세상에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보았던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세련된 사람들의 모습은 제게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배낭여행을 왔다가 길을 잃고 헤매던 한국 남자 민석 씨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지도 앱을 들여다보던 그의 모습이 어찌나 순박해 보이던지 제가 먼저 다가가 서툰 영어로 말을 걸었을 때 그가 보여주었던 환한 미소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는 제가 알던 드라마 속 재벌 2세도 아니었고 화려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목수일을 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의 투박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머나먼 타국으로 시집을 간다는 막내딸을 붙잡고 어머니는 며칠 밤낮을 우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제게는 그 어떤 걱정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던 날 비행기 바퀴가 지면에 닿으며 쿵 하고 울리던 그 진동이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올 때 느껴지던 한국의 공기는 모로코와는 전혀 다른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약간은 비릿하면서도 매캐한 도시의 냄새.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뿜어내는 열기 속에서 저는 민석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 마주한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의 집은 서울의 화려한 강남이 아니라 가파른 언덕을 한참이나 올라가야 나오는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 때마다 끼익하고 비명을 지르는 녹슨 철대문과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는 연탄재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외국인 며느리를 보고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 발짓으로 대화해야 했고
음식 입맛이 맞지 않아 매운 김치찌개를 먹고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코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놓을 때마다 아이고 우리 아가 먼 데서 와서 고생이 많다 하며 제 밥그릇 위에 갓 구운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복을 챙겨 입고 현장으로 나갔고 저녁이면 톱밥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돌아와서도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께 보답하고 싶어서 서툰 솜씨로나마 집안일 거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다문화 센터에 다니며 가나다라를 익혔고 시장에 가서 콩나물 값을 깎는 법도 배웠습니다. 비록 모로코에서 가져온 화려한 옷들은 장롱 깊숙이 처박아두고 시장표 몸빼 바지를 입게 되었지만 저녁 밥상에 둘러앉아 된장찌개 하나를 놓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의 소박한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만큼 차곡차곡 통장에 돈이 모이고 언젠가는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가서 아이도 낳고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와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는 빚쟁이처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공사가 중단될 법도 한데 남편은 공기를 맞춰야 한다며 무리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처연해 보여서 현관까지 따라 나가 우산을 쥐어주며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제 볼을 가볍게 꼬집고는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발로 서 있는 남편을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3시쯤 걸려온 낯선 전화번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와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는 제 머릿속을 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4층 높이의 비계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는 의사의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척추가 손상되어 하반신을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 앞에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저는 혼수 상태인 남편과 쓰러진 시어머니 사이를 오가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 처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청의 재하청을 받은 영세한 업체는 산재 보험조차 제대로 들어놓지 않았고 사장은 사고가 나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수술비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모아두었던 전세 자금을 빼서 병원비를 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살던 집을 처분하고 지금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2번의 대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의 말대로 허리 아래로는 감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신세가 된 남편은 밤마다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기저귀를 차고 아내의 수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 성실하고 자존심 강한 남자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친구의 부탁으로 섰던 보증마저 잘못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고 또다시 연체료가 붙어 어느새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공포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독촉 전화가 걸려올지, 오늘은 또 어떻게 끼니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함에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너지면 이 집안은 끝장이라는 생각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인형 눈을 붙이며 하루에 3시간도 채 자지 않고 일했습니다. 모로코에 계신 부모님께는 차마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잘 지내고 있다, 남편 사업이 잘 돼서 바쁘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울곤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차가운 물에 손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고무장갑 살 돈을 아끼겠다고 맨손으로 독한 세제를 만지다 보니 손끝에 지문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퉁퉁 부은 다리를 끌고 남편의 굳어가는 다리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만 하고 라며 울먹이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가난에 찌들어 살지언정 남편을 향한 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장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제가 그를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간절한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주인이 찾아와 건물을 헐고 원룸을 짓겠다며 당장 방을 비워달라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월세도 못 내면서 무슨 염치로 버티냐는 집주인의 고함 소리에 시어머니는 방구석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갈 곳이 없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제가 무릎을 꿇고 빌어보았지만 집주인은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채업자들까지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흑발로 방에 들어와 가구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일 때 저는 남편의 휠체어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제발 이러지 말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누워있는 침대맡에 침을 뱉으며 돈 안 갚으면 남편 콩팥이라도 떼어가겠다고 협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난장판이 된 방 안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차가운 겨울 거리로 나앉게 되면 거동도 못하는 남편과 연로하신 시어머니는 며칠을 버티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마지막 남은 쌀을 털어 묽은 미음을 끓였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 남편에게 미음을 떠먹여주는데 문득 남편의 시선이 창밖을 향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진 유리창 틈으로 잿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여보, 나 그냥 죽으면 당신은 좀 편해질까? 남편의 그 힘없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요.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우리는 살아야 해요. 어떻게든 살아야 해요. 남편을 달래 재우고 나서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바람을 맞으며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전봇대에 붙은 구인 광고 전단지를 닥치는 대로 훑어보았습니다. 식당 도우미, 청소부, 간병인. 하지만 외국인인데다 말이 어눌한 저를 써주겠다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터덜터덜 걷다 보니 어느새 동네 시장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의 활기찬 모습이 저와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져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웬 노인 한 분이 좌판을 깔아놓고 낡은 옷가지들을 팔고 계셨는데 지나가던 행인의 옷에 커피를 쏟아 시비가 붙은 모양이었습니다. 비싼 명품 코트라며 물어내라고 소리치는 젊은 여자와 어쩔 줄 몰라하며 연신 허리를 굽히는 할머니의 모습.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며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인파를 헤치고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로코에서 아버지의 공방 일을 도우며 수없이 많은 가죽과 천을 만져봤던 제 눈에 그 코트의 얼룩은 그리 심각한 것이 아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운 날씨에 얇은 조끼 하나만 걸치고 떨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집에 계신 시어머니와 겹쳐 보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제 어눌한 한국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젊은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외국인이 뭘 안다고 나서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며 할머니를 안심시켜드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워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인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고 있는 노인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는 그 작은 진심 하나가 불러올 거대한 파장을 말입니다. 그 여자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제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을 때 시장통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텔레비전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제 심장이 늑골을 때리는 쿵쿵거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커피 얼룩이 묻은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 위로 뻗었던 제 손은 허공에서 길을 잃은 채 덜덜 떨리고 있었고 그 손끝을 바라보는 여자의 눈빛에는 경멸을 넘어선 혐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코트는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원단이었고 반면에 제 손등은 어제 저녁 설거지를 하다 긁힌 상처와 거친 굳은 살로 뒤덮여 마치 말라비틀어진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그 극명한 대비가 너무나도 선명해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여자의 진한 향수 냄새가 시장 특유의 비릿한 냄새를 뚫고 제 코를 찔러왔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돈과 권력 그리고 태생부터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는 일종의 폭력적인 향기였습니다. 여자는 하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낡은 패딩 점퍼에 터진 솔기에 머물렀을 때, 그리고 흙탕물이 튄 운동화에 닿았을 때 저는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외국인 노동자가 감히 남의 귀한 옷에 손을 대려 해.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그 말은 칼날보다 더 예리하게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도와드리려고. 제 입에서 나온 변명은 모기 소리보다 작았고 한국어 발음은 긴장 탓에 더욱 꼬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와줘? 내가? 이 코트가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고 떠드는 거야? 내가 평생 식당에서 그릇이나 닦아도 이 옷 소매 하나 값도 못 벌어. 그녀의 목소리는 시장 바닥을 쩌렁쩌렁 울렸고 구경꾼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동정했고 어떤 이는 외국인이 주제 파악을 못한다며 비웃었습니다. 그 수많은 시선들이 제 몸에 꽂히는 화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있던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가씨 미안여, 다 늙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 왜 엄한 사람한테 그래. 할머니의 굽은 등은 마치 다 삭은 고목나무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를 보호하려는 거대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할머니의 사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바닥에 휙 던졌습니다. 더러워서 정말. 이 돈 먹고 떨어져요. 그리고 당신. 그녀의 검지손가락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재수없게. 바닥에 흩날리는 지폐와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만큼 세게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가난하다는 것이 이토록 처참하게 사람의 존엄을 짓밟히게 만드는 죄인가요? 땅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는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섰을 때 낯익은 고급 세단 한 대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기어올랐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서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어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 그녀가 팔짱을 낀 채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뚱뚱한 중년 남자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들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린 채 두 손을 비비고 계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좁은 동네에서 마주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내 딸 옷을 망친 여자가 사는 곳이 하필이면 내 건물이야? 집주인의 고함 소리에 시어머니는 어깨를 움츠리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며느리가 그럴 애가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셨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 아까 시장에서 내 옷 만지려던 거 내가 똑똑히 봤는데. 더러운 손으로 내 코트 만져서 병균이라도 옮으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야? 여자의 말본새는 시장에서보다 훨씬 더 거만하고 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주인 딸이라는 사실을 무기로 휘두르며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쿵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방바닥을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오려던 남편이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여보, 제가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가려 하자 집주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도망가? 내 딸한테 사과부터 해. 그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 힘에 밀려 저는 뒤로 나뒹굴었고 무릎이 깨진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픈 것은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방문 틈으로 보이는 남편의 모습.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남편이 팔꿈치로 바닥을 지탱하며 기어나오는 그 처절한 모습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남편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집주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장님, 제 아내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건장한 체격으로 공사 현장을 누비던 그가 이제는 벌레처럼 바닥을 기며 아내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집주인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비릿한 조소를 날렸습니다. 꼴값 떨고 있네. 병신 주제에 누굴 지키겠다고. 밀린 월세나 내놓고 큰 소리 치던가. 이번 달 말까지 방 안 빼면 용역 불러서 짐 다 드러낼 줄 알아. 집주인은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딸과 함께 대문을 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나가면서 저를 돌아보며 입모양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꼴 좋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찢어진 무릎에서 흐르는 피도 잊은 채 남편에게 기어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의 어깨는 걷잡을 수 없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여보. 내가 병신이라서. 내가 못나서 당신이 이런 꼴을 당해.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제 옷깃을 적시고 제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뜨거운 용암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마루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늙은 내가 죽어야 우리 자식들이 맘 편히 살지. 집안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을 쓸어내리며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까지 울어버리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들 말이 다 틀렸어. 당신은 병신이 아니야.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편이야. 저는 남편의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 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왜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혀야만 하는 걸까요? 인간의 존엄성마저 돈으로 사고 파는 이 차가운 현실 앞에서 저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밥을 넘길 수 있는 목구멍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돌아누워 벽만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앓는 소리를 내며 끙끙 앓으셨습니다. 보일러가 꺼진 냉골 방바닥에 누워 저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괴물의 얼굴처럼 보이는 곰팡이 자국이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로코의 따뜻한 햇살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던 민트차의 향기, 아빠의 투박한 망치질 소리. 그 모든 것이 아득한 전생의 기억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당장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이번 달 말에는 정말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냉수를 한 사발 들이키는데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반짓고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써오신 손때 묻은 반짓고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제 제가 입고 나갔던 터진 패딩 점퍼가 놓여 있었습니다. 홀린 듯이 반짓고리를 열었습니다. 색색의 실타래와 녹슨 바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바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기이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공방에서 가죽을 꿰매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바느질은 단순히 천을 잇는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잇고 상처를 덮어주는 것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실을 바늘구멍에 꿰었습니다. 그리고 제 패딩 점퍼의 터진 부분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묘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찢어진 제 인생도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꿰매다 보면 다시 붙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이 바늘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바느질에 몰두했습니다. 남편의 해진 양말을 깁고 시어머니의 낡은 내복 구멍을 메웠습니다. 단순히 구멍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작은 꽃무늬술을 놓기도 하고 천을 덧대어 튼튼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이라고는 이것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펙도 없고 유창한 한국말 실력도 없지만 낡고 해진 것을 다시 쓸모있게 만드는 이 손기술 하나.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새벽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은 오히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그 수모를 당하고도 다시 그곳을 찾는 제가 미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 혹시 그 여자에게 더 해코지를 당하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장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나르고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는 어제 할머니가 계셨던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그 자리에 나와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좌판에는 물건이 거의 없었고 할머니는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새댁. 여긴 왜 또 왔어? 어제 그 사단이 났는데. 할머니의 눈가는 짓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밤새 꿰맨 남편의 양말과 시어머니의 내복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바느질할 줄 알아요. 오수선. 잘할 수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제 뜬금없는 제안에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여. 여기서 일이라니. 그리고 이 옷들은. 할머니는 제가 내민 옷들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투박하지만 꼼꼼하게 메워진 바느질 자국. 귀퉁이에 수놓아진 작은 꽃송이를 보시던 할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거 새댁이 한 거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돈 많이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할머니 옆에서 옷 고치는 거. 그것만 하게 해주세요. 저는 절박했습니다. 집주인의 딸인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 행패를 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저는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딱하네. 나도 딱하고 자네도 딱해. 어제 그 난리를 겪고도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할머니는 혀를 차셨지만 그 눈빛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날도 추운데 서 있지 말고. 할머니가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엉덩이에 닿는 의자의 차가운 감촉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다시 불길한 기운이 엄습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화려한 밍크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어제 그 여자 집주인의 딸이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야. 저 거지 같은 할망구랑 외국인 여자가 있는 곳. 집주인의 딸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밍크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그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시장 상인회 회장이자 이 구역의 유지로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딸이 엄마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제게 닥쳐올 또 다른 시련의 파도였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우리 좌판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상인 회장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불법 노점한다면서요? 민원이 들어와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네. 당장 짐 싸서 나가요.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여기서 장사한 지가 몇 년인데 늙은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래요. 할머니가 애원했지만 상인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하자고요, 법대로. 그리고 당신.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외국인이 여기서 불법 취업하면 강제 추방인 거 몰라? 신고하기 전에 썩 꺼져. 집주인의 딸은 옆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너 같은 건 평생 가난하게 살 거라고.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힘이 없었으니까요. 법도 돈도 권력도 모두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인파를 헤치고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요. 지나가겠습니다. 중저음의 묵직한 목소리.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낡고 찢어진 가죽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좌판 앞에 멈춰 섰을 때 상인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신사는 저와 할머니 그리고 상인 회장을 번갈아 보더니 제게 불쑥 그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바느질을 좀 안다고. 이것 좀 고쳐줄 수 있겠나? 아주 소중한 물건이라서 말이야. 뜬금없는 그의 등장은 숨막히던 대치 상황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가죽 가방이었지만 그 가죽의 질감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로코에서 만져보았던 그 어떤 가죽보다도 질기고 오래된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는 물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선이 아니라 제 운명을 가름할 시험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신사가 내민 가방을 받아든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나 저를 둘러싼 적대적인 시선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손바닥 위에 놓인 그 가죽 가방이 뿜어내는 기이한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세월의 풍파를 맞아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해진 낡은 고물에 불과해 보였지만 가죽의 표면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흔하디흔한 공장제 가죽이 아니었습니다. 모로코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장인의 손길로 수없이 무두질되고 천연 염료를 머금으며 숨을 쉬어온 진짜 배기 가죽이었습니다. 페스의 가죽 염색 공장에서 아버지가 땀 흘리며 다루던 그 가죽의 질감과 냄새가 이 먼 타국의 시장통 한복판에서 제 손끝을 통해 되살아난 것입니다. 마치 죽어있던 세포들이 일제히 깨어나는 듯한 감각에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코끝으로 훅 끼쳐오는 쿰쿰하면서도 깊은 가죽 향기는 옆에 서 있는 상인 회장의 짙은 향수. 냄새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상인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혐오스럽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노신사를 쏘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어디서 주워온 쓰레기를 들이밀어요? 그리고 너.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제 코앞을 위협했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장 짐 싸서 꺼지라는데.
어디서 감히 남의 물건을 만지작거려? 당장 그거 내려놓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옆에 있던 집주인의 딸 역시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엄마 놔둬봐. 저 거지 같은 여자가 저걸로 뭘 하겠어. 망쳐놓으면 배상 청구하면 되잖아. 꼴의 기술자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가 보지. 그녀들의 조롱은 멈출 줄 몰랐고 주변을 둘러싼 상인들과 구경꾼들도 웅성거림을 더해갔습니다. 저 외국인이 뭘 알겠어. 그냥 신용이나 하는 거지. 쯧쯧 저러다 귀한 가방이라도 망가뜨리면 어쩌려고 저러나 하는 우려와 비난 섞인 목소리들이 제 귓가에 벌떼처럼 윙윙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들의 소음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듯 세상의 소리가 먹먹해지고 오직 제 눈앞에 놓인 가방과 저 그리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는 노신사의 눈빛만이 선명해졌습니다. 노신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 묵직한 침묵의 응원이 제 심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장인의 피를 끓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반짓고리를 꺼냈습니다. 낡고 녹슨 바늘 하나와 시어머니의 내복을 꿰매고 남은 실타래가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수선 도구도 전문적인 접착제도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장비였습니다. 상인 회장은 제 손에 들린 몽당 실타래를 보고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참나 저걸로 뭘 하겠다고. 속꿉 장난해?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가방에 터진 부위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가방의 손잡이 이음새 부분이 가죽의 결을 따라 흉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꿰맬 수 없는 난해한 상처였습니다. 억지로 바늘을 찔러 넣었다가는 삭은 가죽이 바스라져 영영 복구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죽은 살아있다. 상처난 가죽을 꿰매는 건 찢어진 살을 꿰매는 의사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 강제로 당기지 마라. 가죽이 원하는 길을 찾아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했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가락이 가죽의 미세한 결을 더듬어 찾아냈습니다. 찢어진 틈새 사이로 아직 힘을 잃지 않은 단단한 조직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여기였습니다. 저는 바늘 귀에 실을 꿰었습니다. 침을 발라 실 끝을 뾰족하게 말고 작은 바늘구멍으로 밀어넣는 그 짧은 순간 제 주변의 공기 흐름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시장 바닥의 냉기는 사라지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바늘을 찔러 넣는 순간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늘 끝이 두꺼운 가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저항감이 짜릿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로 물러 터지고 갈라진 제 손가락 마디마디에 비명 같은 통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이 제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늘을 쥔 오른손에 힘을 주어 밀어넣고 반대편으로 빠져나온 바늘을 왼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스윽. 실이 가죽을 통과하며 내는 마찰음은 마치 악기 소리처럼 경쾌하면서도 엄숙했습니다. 저는 모로코 전통 방식인 두 개의 바늘을 교차시키는 새들 스티치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늘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실을 한번 꼬아 매듭을 지으며 나아가는 저만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약해진 가죽을 지탱하면서도 끊어진 결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제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제 등줄기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 안 들려? 상인 회장이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를 잡아채려 다가오는 순간 노신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시끄럽소. 노신사의 일깔은 천둥 소리처럼 거대했습니다. 그 짧고 굵은 한마디에 상인 회장은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노신사의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감히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기다려보시오. 저 손을 보란 말이오. 노신사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손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가방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제 인생을, 무너진 남편의 자존심을, 그리고 모멸감 속에 떨고 있는 시어머니의 상처를 꿰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툭, 쓱, 툭, 쓱. 일정한 리듬을 타기 시작한 제 손놀림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벌리고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숨조차 죽인 채 제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는 사람들. 시장통은 어느새 독서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바늘이 가죽을 뚫는 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집주인의 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녀가 불안한 듯 상인 회장의 팔을 흔들었지만 상인 회장 역시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값비싼 밍크 코트와 명품 가방이 제 투박한 바느질 앞에서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치장한 거칠애가 진정한 실력과 혼이 담긴 행위 앞에서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마지막 매듭을 지을 차례였습니다. 가장 힘을 많이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손톱 밑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고 그 붉은 선혈이 실에 살짝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핏방울조차 이 수선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있는 힘껏 실을 잡아당겨 매듭을 짓고 이빨로 실 끝을 끊어냈습니다. 팅! 실이 끊어지는 경쾌한 소리가 정적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덜너덜하게 벌어져 있던 가방의 상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촘촘하고 견고한 바느질 자국만이 훈장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낡은 가죽의 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진 그 선은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찢어지기 전보다 더 단단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어 노신사에게 건넸습니다. 됐습니다. 어르신.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노신사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가 수선한 부분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마치 보석을 감정하는 감정사처럼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저에게는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면 어쩌지? 만약 내가 가방을 망쳤다고 하시면 어쩌지?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상인 회장과 집주인의 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노신사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거지 같은 실력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비아냥거림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태세였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숨을 죽이고 노신사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노신사가 가방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의 안쪽 주머니를 열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움, 아니 경이로움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노신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네, 대체 누구인가? 이 기술을, 이 바느질을 어디서 배웠나?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상인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가방 망쳤죠? 그렇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야, 너 이리 와. 남의 귀한 물건을 걸레짝으로 만들어? 당장 배상해. 경찰 불러. 집주인의 딸도 맞장구를 치며 나섰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핏자국 좀 봐. 더러워라. 이거 완전 못 쓰게 됐네. 아저씨 걱정 마세요. 저희가 증인 서드릴게요. 이 여자가 억지로 달라고 해서 망친 거라고요.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떠들썩하게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할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셨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나의 진심은, 나의 노력은 결국 돈과 권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인가? 절망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 다물지 못해. 노신사의 고함 소리가 다시 한번 시장 바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팡이를 내리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 자체에 서려있는 서슬퍼런 분노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상인 회장과 집주인의 딸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노신사는 그녀들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진 뒤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꿰맨 게 아니야. 죽어있던 가죽에 생명을 불어넣었어. 내가 이 가방을 고치려고 이태리 장인이고 명품 수선집이고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이야. 다들 고개를 저었어. 가죽이 너무 작아서 바늘을 댈 수가 없다고. 그런데 자네가 해냈어. 그것도 이 보잘것없는 바늘 하나로. 노신사는 감격에 겨운 듯 가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상인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상황이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노신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상인 회장과 집주인의 딸에게 꽂혔습니다. 자네들 눈에는 이게 쓰레기로 보이나? 내 눈에는 자네들이 입고 있는 그 밍크 코트보다 이 아가씨의 피 묻은 바느질 자국이 100배 1000배 더 값지게 보이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무시하는 자네들의 그 천박한 눈에는 이 예술이 보일 리가 없지. 노신사는 품 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두툼한 종이의 질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그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았던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기업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이름 3글자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은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상인 회장이 비명을 지르듯 입을 틀어막았고 집주인의 딸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노신사가 저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회사로 오게. 자네 같은 인재를 내가 너무 늦게 만났구먼. 그 순간 시장통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절대적인 고요.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순간에 찾아오는 경건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쥔 손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떠난 후 시장통에 감돌던 정적은 곧이어 터져나온 웅성거림으로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의 결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를 향해 쏟아지던 비난과 조롱의 화살들은 이제 경외감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명함 한 장, 그 작은 종이 조각이 가진 무게가 저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삶의 무게를 단숨에 날려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상인 회장은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명함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딩딩하게 변해 있었고 천하를 호령할 듯 기세등등하던 집주인의 딸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인파 속으로 숨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을 지키고 서 계시던 할머니가 상인 회장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회장님, 아까 뭐라고 하셨소?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불법이라고. 이제 어쩔까? 저 양반이 누군지 알긴 아는겨. 할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상인 회장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소매를 잡으려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더러운 벌레를 보듯 하던 그 손길이 이제는 애처로울 정도로 비굴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세댁, 아니 선생님. 내가 몰라 뵙고 오해가 있었네. 우리 시장에 이런 인재가 있는 줄 내가 미처 몰랐어. 아까 한 말은 다 취소할게. 여기서 장사 계속해. 내가 자리세도 안 받을게. 응?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악취가 났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라면 간이라도 빼줄 듯 굴복하는 그 속물근성의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잡으려던 팔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 장사 안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무시했던 이 할머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제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옳죠. 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상인회장의 횡포에 눌려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보태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사람 무시하더니 꼴 좋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야유 속에 상인회장과 집주인의 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화려한 밍크 코트와 명품 가방으로 치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님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으리으리한 빌딩 숲 사이 제가 들어선 곳은 회장님이 직접 운영하신다는 수선실이었습니다. 그곳은 공장이 아니라 마치 예술가의 아틀리에 같았습니다. 가죽 냄새와 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그곳에서 회장님은 작업복 차림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왔는가? 기다리고 있었네. 회장님은 저에게 거창한 직함을 주거나 일확천금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에게 장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셨습니다. 자네의 손끝에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있네. 우리 회사에서 고객들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되살려주게. 자네라면 할 수 있어. 회장님이 내미신 계약서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벌이 되는 돈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지급금으로 제 급여의 일부를 미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을 이미 알아보시고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은 팔을 타고 올라와 가슴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그 찰나의 순간 지난 7년간의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 와서 겪었던 냉대, 가난, 그리고 남편의 사고.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이 도장 자국 하나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받은 선지급금을 들고 가장 먼저 사채업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돈 가져왔어? 라고 소리치던 그들 앞에 저는 돈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자까지 전부 계산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그들은 흠칫 놀라며 돈을 세어보더니 군말 없이 차용증을 찢어주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되어 공중으로 흩어지는 차용증을 보며 저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화려한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남양의 작은 빌라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곰팡이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는 곳, 보일러가 고장나지 않는 따뜻한 집, 휠체어를 탄 남편이 턱에 걸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평평한 바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방을 빼겠다고 통보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당황한 목소리에 저는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보증금은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하던 날 동네 사람들이 나와 웅성거렸습니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는 소문에 사람들의 눈빛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고 떠나려는데 골목 어귀에 집주인의 딸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사건 이후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복수란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그 낡은 반지하 방과 작별하며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퇴근 후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노을이 주황빛으로 부엌을 물들입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집니다. 예전에 그 눅눅한 곰팡이 냄새는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도마 위에서 팔을 써는 소리, 압력밥솥이 칙칙폭폭 김을 뿜어내는 소리가 마치 행복을 연주하는 교향곡처럼 들립니다. 여보,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은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예전에 그 우울했던 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은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잠시나마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불편하지만 손재주가 좋은 남편이 만든 나무 조각품들은 제법 인기가 있어 인터넷으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남편은 다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냐? 고생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며 제 손을 잡습니다. 예전에는 근심 걱정으로 주름이 가득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이제는 보름달처럼 환하게 펴졌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대기업 회장님이 스카우트에 간 장인이야, 장인. 하고 말씀하실 때마다 쑥스러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릅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 하얀 쌀밥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남편이 숟가락 위에 잘 익은 김치를 올려주며 말합니다. 여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입니다. 그런 말 말아요. 당신이랑 어머니가 있어서 내가 버틴 거예요. 우리 이제 행복하기만 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 행복을 담고 국 한 모금에 감사를 담아 넘깁니다. 밖에는 찬 바람이 불고 있지만 우리 집 창문 안은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비록 억만장자는 아니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갈 곳이 있고 저녁이면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어제는 회사에서 고객에게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가방을 제가 고쳐드렸는데 그 가방을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살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투박한 손기술이 누군가의 추억을 지키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로코에서 온 이방인, 가난한 며느리, 빚쟁이에게 쫓기던 여자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손을 내려다봅니다. 여전히 거칠고 바늘에 찔린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 못난 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상처들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냈다는 증거이자 우리 가족을 지켜낸 훈장이니까요. 가끔은 삶이 너무 고달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세상이 온통 벽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막막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이 견디고 버티다 보면 반드시 볕들 날이 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작은 재능이 혹은 따뜻한 마음씨 하나가 언젠가는 기적을 만들어낼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낯선 땅,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 절망을 꿰매던 제가 이제는 희망을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